사실은 위기지만 부동산 때문에 망하지는 않죠. 그럼 결국은 민간 투자 부분이 활성화돼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망을 좋게 본다는 거고, 그러면 시진핑도 방법을 조금은 이제 바꿔야 된다.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폭락,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 그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위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연쇄 반응 아닙니까? 그림자 금융의 또 네네네. 위험.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 다시 뭐 부동산 그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나와요. 네. 사실 그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이끈 가장 큰 핵심은 광활한 토지의 사용권을 이용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그걸 가지고 생기는 판매 대금이나 이익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약 40% 정도 해온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이제 결정적으로 부동산의 과잉 공급과 불경기로 인해서 이제 주저앉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융자라든지 은행권의 그 조달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뭐 이 부동산을 건설했던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고 상환을 못하니까 결국은 악성부채로 은행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방정부는 쓸 돈이 없고 악성부채의 최종 보증자는 중국 정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반적인 재정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이 패턴 때문에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위기지만 부동산 때문에 망하지는 않죠. 부동산 자체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 놔두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적절하게 위기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중국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오래 가면 회복 탄력성이 결정적으로 손상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손을 썼으면 어느 정도 이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그냥 놔두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 패턴을 쫙 보면 중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는 부동산의 이 소위 토지라든지 이 지방 부채라든지 이런 걸 일부 좀 정리하고 가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1분기 5.3% 성장을 했지만 소비 같은 경우는 또 1, 2월에 비해서 3월에 굉장히 3%대로 줄었고요. 그 주택, 부동산 경기도 마이너스 9.5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3천억 달러인데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대량의 부양자금을 넣어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게 벌써 재작년 8월, 뭐 지금 헝다라든가 이런 데가 벌써 3년이 된 사건인데, 지금까지 온 걸로 봤을 때는 이번 기회를 일정한 구조조정의 기회로 좀 보면서 가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작년에 경제공작회의,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열린 전인대에서도 리창 총리 정부 업무 보고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지나치게 소비보다는 산업구조 재편 쪽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력한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화, 그래서 뭐 신질 생산력,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는 걸 외쳤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지금 끌고 가려는 큰 기조를 잡았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대량의 부양책이나 이런 건 어렵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돈 준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도 핵심은 취업률입니다.
취업이 돼서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내가 집을 사죠. 그런데 취업이 안 되고 아무리 뭐 무슨 하한선, 대출 하한선 없앨게 해도 갚을 방법이 없는데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려면 취업을 해야 되고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주택 수요가 생겨야 네.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우 그 집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게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중국 정부가 그전에 해왔던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GDP 5% 성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GDP 1%당 대개 25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을 네.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 가야 뭐 이게 지금 1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게 마지노선인 거죠. 네. 그거와 맞아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중국의 어떤 그 대증적인 요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정부도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 부동산 문제, 이거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의도된 어떤 경기 둔화,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그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어떤 강력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네. 그 중국 정부도 그 얘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부양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래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조사에도 나옵니다만 여전히 저축률이 50%가 넘고 투자하겠다는 의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금 동원 능력이 있고 투자 재원이 있습니다. 이제 고정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끌고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 민간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민간 투자 부분이 활성화돼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망을 좋게 본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란 말이죠. 정부가 투자하는 거는 주로 SOC 기관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데 물론 도로나 항만 건설을 한다고 해서 아 우리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뭔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아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50%를 처음으로 넘었고 네. 이러면서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모두에 얘기한 이 이제 미중 통상 분쟁이라든가 이 갈등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면 그건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정치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선문답하는 경향, 특히 블링컨이 이번에 시진핑을 만났을 때 중국은 경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중은 협력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화한 톤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미국의 말을 듣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않으면서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선거 전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정치권과 국민들을 자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게 얘기하면 봐라 중국이 저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슈퍼 300일도 똑같습니다. 보복 관세란 말이죠.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우리는 안 하는 거다. 상대방이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관리하려는 모습을 상당히 애를 쓰고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민간 투자가 일어나질 않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시진핑의 그 어떤 경제 정책 이게 원인이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뭐 그 뭐죠 공동부유라든가 그렇습니다. 기업가들이 막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 요소
뭐 외국인 그 뭐죠 간첩법 네, 관련된 네, 네. 것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마인드 아니면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경제가 확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 외국인 투자자가 막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오늘날의 그 국제 위상을 이끈 거는 기본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였고, 그 경제적 성과에 의해서 국제 정치적 위상까지 올라갔고, 그게 이제 2012년에 시진핑 체제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시진핑 체제의 시스템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과거의 형태로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2기 체제 중반기부터 후반기 가고 3기 체제가 오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성장이 WTO라는 소위 국제 경제 조직의 최대 수혜자로서 세계의 공장을 역할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떠오르면서 세계 시장 역할을 막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사실은 이제 안전을 강조하는,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시진핑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 원수가 우리가 안전을 세계에서 보호해야 되고 아무도 넘보지 못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둘째는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트럼프나 바이든이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산층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똑같은 거죠. 심지어 김정은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시진핑도 방법을 조금은 이제 바꿔야 된다. 그전에는 이게 이런 거죠. 그전에는 국제 경기가 괜찮았고, 적어도 트럼프에 의해서 대중 압박이 시작되고 되기 전, 그 다음에 그게 또 어려워져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기 전까지는 국제 경기가 괜찮았고, 중국은 거기에 세계의 공장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국제 경기가 좀 받쳐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갈등이 강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국제 경제도 나빠졌고, 중국은 또 거기에 걸맞지 않는 봉쇄 정책을 써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리오프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적어도 세계 경제 관찰자들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장 지향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겠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국제 규칙, 규범과 같이 가는 형태가 되는데, 중국은 중국적 방식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괴리가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제사회가 괴리가 되면 요즘 그러잖아요. 세계화 시대는 갔고 이제 블록화 시대가 됐고 블록끼리만 움직인다. 그러면 물론 중국이 전 세계 150여 개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 그 150개국이 200개 교역을 하는 국가 중에 150개국이 제1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일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게 블록화되고 블록권끼리의 흐름이 가면 이제 더 싼 거 안 샀어도 우리끼리 해서 더 안전하게 쓰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우세를 자칫하면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규범을 꼭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규범을 만드는 대화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공동부유를 해야 되고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면 국민들 설득도 어려운데 다른 체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설득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적 방식,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메커니즘을 중국이 보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중국 발전에 유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좀 경기가 자꾸 나빠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시진핑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고 그 정책 결정이 시장 경제 흐름보다는 사회주의성에 더 경도돼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는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굉장히 중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러한 어떤 스탠스로 좀 전환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올해 국방비를 7.2% 더 증액을 해서 네네. 사상 뭐 300조 처음으로 넘었다. 이거만 보면은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점점 강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군비 증강 같은 경우 하는 형태를 보면 세계대전 준비하는 것 같다. 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국몽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중국 지도자는 중국몽 안에다가 강군몽이라는 것도 집어넣습니다. 강군의 꿈.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국가도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 도전했던 거는 다른 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핵무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 거예요. 특히 중국은 원래는 대륙이고 내륙 국가죠. 네. 그런데 이미 1982년부터 해군 제독을 사실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앉히면서 해양 군사력 강화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이 군비 증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양 군사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주로 항공모함 건조라든가 선박 건조 이걸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남중국해, 그 우리 뭐 대만 해협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도권.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지금은 미국이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 시절에 오바마를 만났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고 시진핑은 국가 부주석이고 이제 그 다음에 국가 주석, 당 총서기가 될 거라는 이제 큰 흐름이 있었는데 가서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다 안을 만큼 넓다. 태평양이 미국의 바다는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거기에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중국이 부상을 하는데 군사력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거고요. 지금 전 세계 항공모함 전단이 예전에 26개 있었고 그중에 11개가 미국 거였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게 달러 인덱스와 해상 군사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건조에 성공을 했고 4번째 항공모함은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6개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할 거고 2049년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100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10개 전단을 가지겠다. 그럼 미국하고 대등한 위치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 선박을 막 찍어내니까 성능은 둘째치고 함정수에서도 미국을 앞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가지고 미국에게 지지 않는 규모의 그 어떤 중국의 국력 이걸 과시하는 걸로 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달러 인덱스와 해상 군사력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드러난 게 사이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뭐 우주 기술, 그 다음에 이제 AI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그 소위 사이버 전쟁, 뭐 거의 가히 전쟁이죠. 사실은 뭐 데이터 전쟁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 미중, 이 중국으로 대변되는 이쪽 공산권과 서방 세계와의 이 대립 관계는 아직은 좀 멀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해소되기는. 시진핑 체제가 일단 있는 한 적어도 이제 2027년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뒤로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지도자가 큰 틀을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면 전술적으로 타협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비즈니스적 요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갈등 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한 가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중이 만나서 갈등도 있고 양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소통은 한다라는 거예요. 블링컨도 가고 옐런도 가고 왕이 정치국원이면서 외교장관이죠. 자꾸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처한 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고위급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네.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억측을 하고 있으면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아닌 데 대해서 정책을 내게 돼 있고, 그럼 그 정책은 원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점점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드 이후에 한중 관계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싸우더라도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서로 다른 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보도를 보고 니네 이랬지 니네 이랬지 너희는 그래서 미국하고만 가까워지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속 빼고 한미일 세나라 하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 러시아 북중러 이런 구도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막아야 사실은 기업인들이 뭐 투자자가 됐건 기업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안심이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전혀 잡히지를 않으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이걸 해야 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야 돼,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중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바뀌거나 기본적으로는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바뀌거나 네. 지도부가 바뀌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데요, 네. 시진핑이 사실은 시장주의자입니다, 원래. 그 시진핑이 17년간 복건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복건성이라는 데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데고요. 시진핑이 현재 국가주석 당 총서기의 최대 업무가 대만의 비즈니스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베이징 정치에 들어오면서 조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거를 다 해놓은 다음에 또 새로운 시진핑 스타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태는 여전히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하고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을 이끌어왔던 소위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탄력성 이런 부분을 좀 저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런 경직성이 탄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그게 시진핑 지도부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중국의 발전이나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도 유리하겠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경제의 완벽한 회복,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좀 부드러워지는 어떤 그렇죠. 정책이 네.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강성, 아직은 후퇴할 만한 어떤 요소 아니면은 그런 어떤 모멘텀은 아직 중국 경제에는 없는 네, 걸로. 네. 그렇다면 아직 확 좋아질 만한 요소도 없다, 이렇게 그렇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전국 정부의 사회주의적 속성에 따라서 그거보다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뭐 팬데믹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한 약속을 못 지킨다거나 국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수치를 맞추거나 이런 걸 만들어 갈 거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으로서의 중국이냐, 공급망으로서의 중국이냐, 제조기지로서의 중국이냐를 잘 판단을 하고 업종을 선택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번외이긴 합니다만은 금리 정말 치솟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이걸 단순하게 어떤 그 뭐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성격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막대한 상승 뒤에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강력한 어떤 매수 이거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달러 대신 금을 외화 보유로 이렇게 외환에 이제 자꾸 편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또 나오는 신문 기사 보니까 상하이 금선물 거래소 거기에서 그 투기적인 네. 그 매수 요소들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또 의견도 있네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의 금 수요가 된 게 이제 민간에서 많이 일어났다. 네. 왜냐하면 위안화 가치가 나빠지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그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달러 표시 채권이라든가. 그래서 금으로 좀 돌아섰다. 다른 부분을 로 그거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달러 채권, 달러 표시 상품을 못 사는 것도 있고,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딱 풀리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상대적으로 좀 어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차원에서 금을 샀다. 그런데 그 액수가 천문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일부 투기 세력을 또 자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니까 뭐 항상 이런 게 나오면 또 음모론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금을 매집해서 그 상대적으로 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라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시도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의 현상은 일단 그 민간 차원에서 한 게 훨씬 더 많고 다만 저런 게 어쨌든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속성상 그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소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분명히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금 소비량의 그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사실 뭐 작년만 해도 사들인 게 13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을 금을 사놓고 그냥 묵혀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자산화해서 쓴다면 정부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 금시세 조정은 물론이고 이 소위 달러화에 대한 어떤 일정한 견제 뭐로서의 기능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부양과 관련된 측면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